안녕하세요. 자연이 창가입니다. 오늘은 한 가족이 겪은 기나긴 기다림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16살의 소년이 사라진 그날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 두 개의 이름, 그리고 세월을 거슬러 다시 이어진 가족의 인연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초가을, 경기도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이정훈의 집 창가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58세의 이정훈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영원히 16살로 멈춰버린 아들 수호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평범한 가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수호는 첫 수학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며 수호는 어머니 박미경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접힌 종이에는 조잡한 그림과 함께 엄마, 금요일에 봐요. 수아야, 오빠가 선물 사올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호가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수학여행 둘째 날, 불국사에서 자유시간 중에 수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수호는 불국사 옆 개발 예정지에서 신라시대 유적 발굴 현장을 발견했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정훈의 집에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은 여전히 수호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진들, 찾는 전단지들, 그리고 수호가 좋아했던 역사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수호의 사진 앞에서 아들의 안부를 물었고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수호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아내 박미경은 바깥에선 강인한 척했지만 아들의 방 앞에서는 여전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6살의 딸 수아는 6살 때 사라진 오빠의 기억이 희미했지만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수호를 그리워했습니다. 수아에게 오빠는 실체보다 신화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 오빠는 너무 완벽해서 때로는 정말 존재했던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9월 어느 날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10년 전 수호가 다니던 학교의 동료 교사 장윤철이었습니다. 정훈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지역 문화재 관련 행사에서 수호와 너무나 닮은 젊은 남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윤철은 그 청년이 20대 중반으로 수호와 나이가 맞고 특히 눈매와 미소 그리고 말투까지 놀랍도록 닮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차분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경은 테이블 위에 막 저녁을 차리고 있었고 수아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족들에게 윤철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너무 많은 거짓 희망을 경험했습니다. 수호를 봤다는 제보, 수호와 닮은 아이를 봤다는 전화. 그때마다 달려갔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이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또다시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부모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정말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수아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서울에서 경상북도의 중소도시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같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호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였던 수호, 초등학생 수호, 그리고 마지막 모습인 고등학교 1학년 수호. 정우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만약 수호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26살의 청년이 된 수호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윤철은 기차역에서 정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윤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철의 아내는 따뜻한 차와 식사를 준비해 두었지만
정우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호를 닮은 그 청년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윤철은 정훈에게 그 청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윤, 나이는 26세, 지역 문화재 보존 단체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고대 무덤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특히 신라 시대의 유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철은 내일 있을 문화재 세미나에 태윤이 주요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태윤의 SNS 프로필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 속 청년은 분명 수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16살의 소년이 26살의 청년이 되면 얼마나 변할지 정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만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윤철과 함께 세미나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정우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강태윤이 무대에 올랐을 때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26세 젊은이, 자신감 넘치는 발표 방식과 깊은 지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매와 미소가 16살 수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윤이 발표 중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지는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수호가 생각에 잠길 때마다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습니다.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수호다. 발표가 끝나고 정훈은 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태윤을 데리고 갔습니다. 윤철은 그 남자가 강대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사장이며 태윤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강민석의 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정훈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은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정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곧 수아와 함께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으로 돌아가 수호와 함께 역사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웃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찾으러 오셨네요. 정훈은 꿈에서 깨어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기차에는 미경과 수아가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우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10년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이 행복일지 또 다른 상처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깨우는 시간, 강태윤은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26살의 그는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문화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항상 같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윤은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신라 시대 황금 유물에 관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그는 이상하게도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학교복도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울며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 그는 이런 꿈이 발굴 작업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태윤이 카페에 앉아 있는 동안 이정우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아내 미경과 딸 수아에게 전화해 태윤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미경과 수아는 기차에서 내려 호텔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흥분된 목소리에 진정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녀 역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훈은 카페에 들어가 태윤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는 태윤의 모든 움직임, 표정,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정훈의 눈에는 수호의 흔적이 태윤의 모든 곳에서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까딱이는 방식, 생각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자세까지.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내 수호의 사진과 태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윤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훈과 마주쳤을 때 묘한 기시감이 그를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우연이겠거니 하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정훈은 아직 직접 다가가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는 모든 확신이 있었지만 10년간의 실망과 상처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태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간판에 적힌 태윤의 직장 이름을 메모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태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경과 수아는 도시에 도착해 윤철의 안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16살의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모험이었습니다. 미경은 딸의 들뜬 모습을 보며 염려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망으로 끝난다면 수아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정훈은 지역 문화재 보존 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태윤의 동료 오미래를 만났습니다. 25살의 미래는 박물관 학예사로 태윤과 친한 동료였습니다. 정훈은 자신을 역사에 관심 있는 은퇴한 교사로 소개하고 태윤의 세미나가 인상적이었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친절하게 태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태윤은 고고학을 전공한 유망한 연구원으로 특히 신라시대 유물에 관한 지식이 깊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미래는 무심코 태윤이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16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태윤 씨는 1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해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다고. 미래의 이 말에 정훈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호가 실종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정훈은 미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왔습니다. 바깥에서 그를 기다리던 미경과 수아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지 희망을 품었는지 알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미경의 말에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가족은 호텔로 돌아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훈은 태윤의 일과와 습관을 파악했고 미경은 태윤의 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수아는 학교 숙제를 핑계로 호텔에 머물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녀도 몰래 인터넷으로 태윤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태윤의 양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봉사활동가로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친절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태윤이 사실 친아들이 아니며 남편의 조카로 10년 전에 가족에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없고 슬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이 정보를 들은 미경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양어머니는 태윤이 16살 때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그 후 그들이 돌봐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나 태윤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태윤은 발굴 현장에서 우연히 특이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 묻혀 있던 학생 신분증 조각이었습니다. 비록 훼손되어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만지는 순간 강한 두통과 함께 파편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를 업어주는 자신. 태윤은 혼란스러워하며
신분증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은 양아버지 강민석을 찾아갔습니다. 강민석은 조용한 성격의 55세 남성으로 지역에서 작은 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신분증 조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로 1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은 건가요? 강민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태윤은 최근 자신이 꾸는 이상한 꿈들과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의 단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것은 단지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며 태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양부의 설명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훈과 미경은 호텔방에서 각자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보를 종합해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윤은 분명 그들의 아들 수호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급격한 접근은 태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었고, 또한 그의 양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수아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먼저 만나볼래요. 오빠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낯선 어른보다는 또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딸이 실망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수아야, 태윤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 괜찮겠니? 수아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태윤이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태윤이 카페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신라 시대에 관한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역사 과제가 있어서요. 태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부분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는 수아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했고 신라 시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대화 도중 수아는 뭔가 떨어뜨린 척하며 태윤의 손을 잠시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태윤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수아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수아라고 해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수아는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태윤과의 만남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오빠가 저를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제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느낀 것 같아요. 미경은 딸을 꼭 안아주었고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는 가족과 함께 수호가 실종된 날의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호는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혼자 사진을 찍다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그 근처에서는 비밀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강대철의 회사가 그 부지에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10년 전 경주에서 귀중한 신라 황금 유물이 불법 발굴되어 사라졌다는 뉴스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수호의 실종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마침내 태윤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태윤이 자주 찾는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태윤이 들어오자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호의 고등학교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태윤은
수아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생각에 정훈에게 인사했습니다. 정훈은 태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10년 전 경주에서 실종된 이수호의 아버지예요. 정훈은 태윤에게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16살 수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체육대회에서 달리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특히 수아를 안고 있는 수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에서 그는 16살의 자신과 지금의 정훈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훈은 10년간의 수색과 기다림, 그리고 최근 그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태윤은 말없이 사진첩을 넘겨보다가 문득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수호가 경주 여행 직전 가족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수호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서 있고 수아는 수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저인가요? 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 수호야. 10년 전 경주 수학여행에서 실종됐어. 우린 계속 널 찾고 있었어. 태윤은 혼란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파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실, 친구들, 수학여행 버스, 불국사의 석탑,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둠. 태윤은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태윤에게 건넸습니다. 언제든 준비되면 연락해. 태윤은 메모를 받아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윤이 떠난 후 정훈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이 자신을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정훈에게서 받은 사진첩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소년이 분명 자신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인지 아니면 단지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강대철이었습니다. 그는 태윤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훈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대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태윤의 어깨를 잡으며 경고했습니다. 조심해. 그 사람들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잖아. 뭔가를 노리고 너한테 일부러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강대철은 태윤에게 그 가족과 더 이상 접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강대철은 그토록 신경 쓰는 것일까? 강대철이 떠난 후 태윤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오미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미래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미래는 박물관 자료실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태윤이 전화로 말했던 내용을 메모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10년 전 경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과 문화재 도난 사건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낡은 신문 기사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경주 수학여행 중 고등학생 실종, 신라 황금유물 도난 사건, 범인 검거 실패, 강대철 건설 유적지 개발 논란. 그녀의 직감은 이 모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태윤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이정훈이 보여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6살의 이수호, 6살의 이수아, 10년 전의 이정훈과 박미경.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윤은 마치 다른 세계, 다른 시간선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두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눈을 감자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주 불국사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차량, 강제로 끌려가는 자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증거를 없애야 해. 이러다 다 걸려. 애는 어떻게 할까? 태유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유는 미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래는 전날 밤 찾은 자료들을 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0년 전 신라 황금 유물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강대철이 잠시 거론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또한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발견된 비밀 발굴 현장에 관한 기사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수호가 실종된 장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미래에게 최근 자신이 겪는 기억의 단편들과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당신의 과거, 그리고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 권리가요. 미래는 DNA 검사를 제안했고 태윤은 잠시 고민하다 동의했습니다. 태윤은 그날 오후 이정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정훈에게 검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훈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대철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철은 동생 강민석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정훈 가족이 태윤에게 접근했어.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어. 강민석은 당황한 얼굴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대철은 박상훈을 불러 태윤과 이정훈 가족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윤과 정훈은 병원에서 만나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그들은 병원 근처 공원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훈은 태윤에게 수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호가 얼마나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지, 어떻게 항상 신라 시대를 특별히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린 수아를 얼마나 아꼈는지. 정훈은 태윤에게 사진첩에 없는 다른 사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수호의 생일 파티, 가족 여행, 그리고 수호가 받았던 상장들의 사진. 태윤은 말없이 그 이야기와 사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정훈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정훈은 태윤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우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윤은 약속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정과 미경, 그리고 수아가 이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태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조심스럽게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태윤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우리 수호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태윤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지만 미경의 손길에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정훈과 미경은 태윤에게 10년간의 기다림과 수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아가 오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는지. 수아는 가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빠와 닮은 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윤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정말로 이수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고민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태윤은 갑자기 박상훈과 마주쳤습니다. 상훈은 태윤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가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윤은
그가 강대철의 부하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태유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양부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강민석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입니까? 제가 정말로 이수호입니까? 강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10년 전이야. 내 형인 강대철이 너를 데려왔어. 그는 내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가족이 없는 아이라고 했지. 처음에는 잠시만 맡아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아들로 사랑하게 됐어. 강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유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뇌리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둑한 방에 갇혀 있는 자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강대철과 다른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학생증과 카메라를 부수는 소리. 태유는 갑자기 일어서서 양부모에게 인사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미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미래에게 자신이 기억하기 시작한 것들과 양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태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미래의 아파트에 도착한 태윤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미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집 벽면에는 고대 유물에 관한 사진들과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윤은 차를 마시며 미래가 검색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신라 황금 유물도난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영준 형사. 태윤은 그 이름이 왜 익숙한지 알 수 없었지만 그를 만나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과 미래는 현재 은퇴한 김영준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준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윤과 미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형준은 태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로군. 10년 전 실종된 고등학생 이수호. 태윤은 놀랐습니다. 형준이 어떻게 자신을 알아보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형준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수호의 실종 사건과 신라 유물도난 사건 관련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난 항상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지. 강대철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를 건드리는 건 쉽지 않았어. 형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태윤에게 당시 수호가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불법 발굴 현장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네. 태윤과 미래는 형준의 집을 나와 경주로 향했습니다. 태윤은 미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상훈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태윤과 미래는 10년 전 비밀 발굴 현장이 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울창한 나무들로 덮여 있었고 한때 있었던 발굴 작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이곳에 온 순간부터 강한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그는 미래와 함께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태윤은 대답 대신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얼마 후 그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녹슬고 부서진 카메라였습니다. 10년 전 수호의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라? 태윤은 그것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강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선명한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불국사 근처를 혼자 돌아다니다 우연히 비밀 발굴 현장을 발견한 장면, 도굴꾼들이 신라 황금 유물을 파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장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검은 차와 강제로 끌려가는 자신,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바로 강대철이었습니다. 태윤은 흔들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수호였고 10년 전 문화재 도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었으며 그 때문에
강대철에게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태윤은 미래에게 자신이 기억한 것들을 말했고 둘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차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박상훈과 몇몇 남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상훈은 태윤에게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윤은 거부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미래는 태윤을 끌고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쳤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김영준이었습니다. 그는 태윤과 미래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형준, 태윤, 미래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윤은 자신이 기억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형준은 10년 전 미결로 남았던 두 사건을 다시 열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카메라는 증거물로 보관되었고 태윤의 진술은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태윤은 이정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정훈에게 자신이 경주에 와 있다는 사실과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훈은 즉시 가족과 함께 경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태윤과 미래는 경주의 한 숙소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 위치를 자주 바꾸며 강대철의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윤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수호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10년간 강태윤으로 살아온 삶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의 휴대폰으로 DNA 검사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태윤은 이정훈의 아들 이수호가 맞았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10년 전 실종된 고등학생 이수호였습니다. 미래는 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이수호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강태윤으로서의 삶과 양부모에 대한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이정훈 가족이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태윤이 묵고 있는 숙소로 왔습니다. 태윤은 그들을 맞이하며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경은 결과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태윤의 팔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태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태윤은 자신이 기억한 모든 것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정훈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즉시 강대철을 직접 만나 진실을 대면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윤은 정훈을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태윤은 정훈에게 자신이 이제 두 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16살까지의 이수호로서의 삶과 10년간의 강태윤으로서의 삶. 그는 양부모 강민석 부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윤은 더 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했던 소소한 순간들, 아버지와 역사책을 읽던 시간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어린 수아를 돌봐주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수호였고 동시에 강태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양부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강민석에게 자신이 경주에 있으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태윤에게 용서를 구했고 강대철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강민석은 10년 전 강대철이 수호를 데려와 맡아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대철의 압력과 수호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말에 결국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아내는 태윤을 진심으로 아들로 사랑하게 되었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태윤은 강민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양부모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실을 숨겨온 것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태윤은 강민석에게 이정훈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윤과 이정훈 가족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들은 형준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형준은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강대철을 체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윤과 이정훈이 직접 강대철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형준은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태윤은 강대철을 만나 모든 진실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준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경찰이 근처에 대기하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강대철의 회사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호텔방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태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쉬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곁에 가족뿐만 아니라 미래와 같은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 정훈, 미경은 강대철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수로하는 안전을 위해 호텔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차를 따라오는 형준의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태윤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철의 회사 건물은 도시 중심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태윤의 눈에는 마치 오래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훈과 미경 그리고 태윤은 로비에 들어서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그들은 강대철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비서는 면담 일정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정훈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마지못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의 벽면에는 강대철 건설의 화려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주 불국사 인근에 지어진 고급 리조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사진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불법 발굴이 이루어졌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강대철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의 창문으로는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대철은 책상 뒤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57세의 그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강대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태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이도 왔군. 무슨 일로 이렇게 다 같이 오셨나요? 정훈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내 아들 수호의 실종에 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대철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일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대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10년 전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당신의 불법 발굴 현장을 목격했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당신이 저를 납치했죠.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대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10년이 지났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태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양아버지 강민석이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발견한 제 옛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불법 발굴 현장 사진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강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태윤이 재빠르게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 서랍에서는 수호의 오래된 학생증과 사진이 나왔습니다. 강대철이 10년간 증거로 보관해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학생증을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호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분노를 참으며 강대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서 10년을 빼앗아간 이유가 뭡니까? 강대철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실수였어요. 처음에는 단지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뿐입니다. 수호가 우연히 발굴 현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았죠. 그 사진이 공개되면 수십억 원의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를 격리시키려 했을 뿐인데 격리요? 우리 아들을 10년 동안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게 단지 격리입니까? 강대철은 땀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데리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호가 도망치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기억을 잃었어요. 그때 동생 민석이 아이가 없어 늘 안타까워했던 터라 그에게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태유는 침묵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해소되는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당신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운의 말에 강대철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준이 앞장서서 강대철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강대철은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태유는 10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경찰 조서에 이수호라고 서명하는 순간 그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수호였고 동시에 강태윤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이수호 태윤은 양부모 강민석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의 집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신 것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저를 사랑해주신 것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는 형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정말 아들로 사랑하게 됐다.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두려웠어. 강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어머니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태윤이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이제 내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수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두 쌍의 부모가 있었고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양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10년간의 기억과 인연을 버릴 수 없으니까요. 강민석 부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수호의 선택에 감사했고 그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수호는 이정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이 그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경과 수아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경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고 수아는 수줍게 웃으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옛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역사 관련 포스터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책장에는 수호가 좋아했던 역사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벽에는 그가 받았던 상장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단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수호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수아가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수호의 생일과 크리스마스마다 써둔 것들이었습니다. 수호는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호가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리치며 웃었습니다. 수호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정우는 수호에게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수호가 없는 동안의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아의 중학교 입학식, 미경의 50번째 생일, 정훈의 은퇴식. 모든 사진에는 수호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그리웠단다. 이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수호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삶,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수호와 강태윤, 두 이름 모두 그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미래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신라 시대의 유물을 모티브로 한 책갈피였습니다. 앞으로의 새 챕터를 시작할 때 쓰세요. 미래의 말에 수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호는 미래와 함께 정원을 걸으며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화재 연구를 계속할 것이지만 이제는 이수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응원했습니다. 몇 주 후 강대철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화재 절도 및 납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석은 동생의 범죄를 숨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호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양부모에게는 가능한 한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수호는 가족과 함께 경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0년 전 자신이 사라졌던 불국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수호는 석탑 앞에 서서 기억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의 과거는 완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경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아는 오빠에게 학교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주었고 이경은 아들의 건강을 챙겼으며 정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호는 문득 멈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가을 하늘 아래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수아와 새로운 형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우는 서재에서 수호를 불러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는 수호, 유치원 졸업식의 수호,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수호. 앨범을 넘기며 점점 더 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흐릿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수호였고 동시에 강태윤이었습니다. 두 정체성 모두 그를 현재의 자신으로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수호는 경주에서 새로운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미래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신라 시대의 새로운 유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수호는 이제 자신의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정훈과 미경은 종종 발굴 현장을 방문했고 수아는 방학 때면 오빠를 도와 발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가족은 수호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했고 그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수호는 불국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는 석탑 앞에 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그는 더 강해졌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호는 카메라로 석탑의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듭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불국사를 붉게 물들일 때 수호는 마지막 사진을 찍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이제 그 단어는 그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수호는 마지막으로 불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기억을 잃고도 길을 찾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지는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이 창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